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태양을 가둘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둠의 개념입니다. confinement인데요. 영어로 confinement. 우리말로는 이제 가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우주인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 뭐 인류가 우주 탐사를 나갔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뭐 골디락 플래닛 같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이런 행성을 찾아서 우주여행을 떠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타고 우주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행성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자, 이 행성에 한번 가보자.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험해서 보다 보니 그 행성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선 인류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 물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굉장히 큰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물의 성분을 살펴보려고 어떤 탐지기 같은 걸 집어넣고 하는데 이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탐지기도 다 녹아버리고 뭐 물질을 집어넣으면 다 녹는 거예요. 발을 넣으면 발도 녹고 손을 넣으면 손도 녹고 이렇게 다 뭐든지 녹이는 물질. 그리고 과학자들 생각했죠. 야, 이거 정말 유용하다. 이걸 지구에 가져가 보자. 지구에 가져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쓰레기 같은 것도 이걸로 녹여버리고 그 다음 절단이 어려운 거 이걸로 절단하고 하면 정말 유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당장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이걸 뭐 접시를 넣으면 다 녹여버리고 어떤 용기에 담으려고 하면 다 녹아버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 굉장히 고민을 했죠. 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가져왔어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하죠. 가져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져왔을까? 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답이 뭘까요? 네, 이미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고차원의 사고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많이 배운 게 많으셔가지고 예를 들면 플라즈마를 만든다, 전기 분해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답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초등학생들이 이거 답을 내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답은 뭘까?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행성을 가져가요 라고 먼저 답을 합니다. 저 행성을 그대로 가져가자. 그럼 왜요? 라고 물어보면 네, 행성은 안 녹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저 행성은 지금 말하는 이런 액체, 신기한 액체를 잘 컨파인하고 있다. 바로 이 가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행성은 왜 녹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그 행성의 토양을 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그 액체를 담아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가지고 좀 태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이 태양을 지구에 어떻게 가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은 실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 태양보다 더 뜨겁죠. 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자, 이 뜨거운 태양을 지구상에 어떻게 가둘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작은 모양을 뭐 이 정도 크기라고 합시다. 이 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에서 놓는 순간에 이 태양이 발생했다라고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지구는 직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작은 태양은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떨어지면서 뭐 밑에 있는 재료가 있으면 불이 나기도 하겠고 그러면서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부를 향해서 계속 지구를 뚫고 가게 될 겁니다. 구멍을 뚫으면서요. 그러다 보면 지하수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소를 만날 수도 있고 재료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식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겠죠. 지구의 구멍을 뚫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식어버린다. 자, 이거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 태양을 우리가 가두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방금 이 문제로 돌아가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리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행성에 이 액체는 머물러 있는가? 자,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태양을 가둘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자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주의 태양은 왜 거기에 있는가? 지금까지 있었는가? 4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는가?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구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태양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태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뜨겁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 뜨거운 것들은 밖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폭탄이 터지니까 퍼져나간다라고도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가? 이게 궁금하죠. 자,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태양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태양의 상태인데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존재하죠. 우리가 마치 풍선을 불게 되면 풍선이 부풀어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밀도가 높거나 온도가 높은. 그래서 압력이 높게 되면 이게 밖으로 팽창하려는 특성이 있죠. 근데 그걸 뭔가가 잡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살펴봤더니 중력이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은 굉장히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도 강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과 이걸 잡아주려고 하는 중력, 이 두 개가 바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 다른 말로 하면 평형,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태양의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이 태양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태양은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제가 여기서 압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수소폭탄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 수소폭탄의 연료를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소가 다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그 이후에도 다양한 핵융합 현상이 벌어집니다. 발생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다음번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어쨌든 핵융합의 연료를 다 소진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생각해 보시면 온도가 떨어질 거고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력만 남게 되고요. 실은 그래서 태양은 죽으면 백색 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은 이제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성자별이 되는 그런 항성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항성들은 죽으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랙홀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없어지고 안으로 수축하려는 힘만 남는, 중력만 남아서 굉장히 적게 이렇게 수축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일 겁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으면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블랙홀의 모습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발표가 되었고요. 저희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지나가는 빛도 휘게 만드는 바로,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만큼 굉장한 중력만 남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일생, 항성의 일생도 핵융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핵융합,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런 별, 이 현상을 우리는 지구상에 이제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중력과 같은 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드는 태양은 실제 태양보다 훨씬 작은 걸 만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안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중력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압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태양을 번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성가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관성가둠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작은 구슬이 있습니다. 이 구슬에는 핵융합의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캡슐, 마이크로 볼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중수소, 삼중수소 연료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서 핵융합 반응 잘 일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작은 구슬을 가운데 놓고 사방에서 레이저를 쏘아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죠? 자, 사방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쏘아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자, 사방에서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이제 표면에 작은 표면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이제 플라즈마가 노랗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열이 되면서 약간 조그마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턴의 법칙인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조그만 노란 것들이 이제 주황색이 밖으로 빵 조금 폭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겠죠.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파란색으로 눌러주게 됩니다. 자, 제가 바닥에서 펄쩍 뛸 때 바닥을 누르면서 뛰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분홍색과 같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란색과 같이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 납 잘 아시죠? 납 같은 거 굉장히 무겁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나비 밀도가 굉장히 큰데 여기보다 20배 정도는 더 높은 밀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압축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핵융합의 조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핵융합의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핵융합 기초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핵융합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꽝 하고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중력을 만들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압축하는 힘을 만들어주자.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자, 이게 바로 관성 가동의 방식입니다. 자, 노벨상 레이저의 발명에 이제 공헌한 두 명의 러시아의 이제 물리학자가 이 방법을 고안을 해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강의는 또 1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물론 성공적으로 구현한 분도 계십니다. 여기 있으면 스파이더맨 2에 나오죠. 보시면 이 가운데 태양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선글라스 끼고 보고 있네요. 이렇게 팔짱도 끼고. 자, 보시면 여기 태양이 있고 이렇게 레이저를 쏘아주는 걸 알 수가 있죠. 레이저를 쏴서 핵융합 조건에 도달하게 됐어요. 보시면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태양과 비슷한 상태죠. 팔짱도 끼고 보고 있고 이러면 괜찮겠죠,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성 가동 방식을 통해서 태양과 유사한 태양을 번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둠을, 컨파인먼트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 말고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방식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수소폭탄의 시뮬레이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미국과 이제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이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프랑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 없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태양을 번뜰 수 있는 방식. 자, 그래서 나온 방식이 바로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구 위에 태양을 번떠서 만드는 방식인데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태양은 플라즈마라는 상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크기 때문에 밀도도 크고 그 다음에 온도도 높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압력이 존재하는데 이걸 바로 중력이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와 동일한 상황을 우리 지구상에 구현해보자. 그럼 여기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물론 이 태양보다는 훨씬 작은 태양이 되겠죠. 자, 이걸 어떤 진공 용기 안에 가둬두고요. 거기에 이 플라즈마를 만든 다음에 태양을 만든 다음에 이 밖으로 팽창하려는 팽창해서 뭐 벽을 닿아버리고 할 텐데 자기장을 사용해서 이걸 잡아보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좀 이상하죠. 자기장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잡는가? 자, gravitational force, 그러니까 중력을 만들어줄 수 없는데 그 중력 대신 어떤 힘을 사용할까 했더니 자기장의 압력을 사용해서 이걸 잡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기장으로 어떻게 플라즈마를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태양의 상태, 바로 이 플라즈마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핵융합 기초는 여러분이 이제 플라즈마를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마는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크룩스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아래 펭귄이 걸어다니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고치의 상태. 이제 얼음이죠. 얼음이 이렇게 라티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얼음이 녹게 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라티스 구조가 깨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물의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 물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더 가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수증기,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떨어져서 움직이게 되죠. 분자 상태로, 기체 분자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스 상태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가하면서부터 이 입자들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서 라티스 구조에서도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 우리가 더 에너지를 가하게 된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여기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기체 분자가 이제 결국 원자로 쪼개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에너지가 높아져서 전자 에너지가 높아져서 전자가 더 이상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너에게 붙어 있지 않을래? 나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야 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가열하게 되면 나오는 네 번째 물질 상태 이게 바로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밤하늘의 별 또는 태양과 같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의 첫 번째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빅뱅 이후에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질의 상태가 플라즈마 상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의 첫 번째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네 번째 상태로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장 이상적인 뭐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국 원자 핵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온과 전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쉽게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행정연구소에 나온 리플렛을 보시면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플라즈마의 응용, 또는 야외나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는 플라즈마, 이렇게 해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플라즈마가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플라즈마로 표면을 처리한 유리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판이고요. 그리고 여기 네온 사인도 있죠. 이거는 플라즈마를 사용한 LED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즈마 텔레비전, PDP 들어보셨죠?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여기는 플라즈마 램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컵인데요. 뭐 용기인데 플라즈마로 표면을 처리한 컨테이너가 되겠고, 이쪽 보시면 이제 집에도 많이 있죠.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플라즈마 공기 정화기. 플라즈마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있는데 피부 미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사용한 피부 미용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플라즈마로 치아 미백까지 하셨네요.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사실 치아 미백도 하고 있고 뭐 치과 치료에 사용도 많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균도 해서요.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 같은 경우도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균을 하기도 하고요. 보시면 많은 걸 하셨는데요. 플라즈마를 사용한 뭐 이제 인공관절, 플라즈마 이온이 주입된 인공관절도 쓰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신발도 있는데요. 플라즈마 신발 제조를 사용한 겁니다. 제조 기법을 사용한 신발. 또 여기 보시면 플라즈마 레이저를 사용한 의류 재단. 그래서 이제 그런 의류도 입고 계시고, 플라즈마로 처리한 섬유를 입고 있기도 하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나 사무실로 나가보면 여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네요. 항공기 엔진이 있는데 플라즈마로 코팅해서 이 엔진을 또 합니다. 예를 들면 터빈 같은 날개 같은 경우 소모가 심할 경우에 이제 코팅과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코팅을 해서 수명을 더 연장시키기도 하고요. 수명을 더 길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오존 처리 장치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보면 플라즈마를 사용한 수소 연료 전지가 있고, 플라즈마 연소 장치, 그리고 이 자동차의 램프도 있죠. 이것도 플라즈마 헤드 램프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플라즈마 머플러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도 있는데요. 여기 플라즈마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죠. 이걸 사용한 CVD를 사용하여 제작한 안경, LCD 모니터, 그리고 플라즈마를 사용한 반도체 제조.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뭐 삼성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 반도체에 또 플라즈마 식각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에도 사용되죠. 여기는 또 플라즈마를 사용한 태양전지 판도이고요. 그리고 약을 들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의료 처리한 약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플라즈마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플라즈마,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번개, 여러분 보시죠? 번개, 이것도 플라즈마 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과학관 같은 데서 여러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플라즈마 구, 손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막 플라즈마 번개가 따라다니죠?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그 다음에 이 램프들, 이런 게 전부 지금 플라즈마를 사용한 램프들입니다. 뭐 가로수도 여러분 많이 보시겠죠? 플라즈마로 이제 만든 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플라즈마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다시 가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자기장을 사용해서 이 플라즈마를 가둔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게 자기장입니다. N극, S극에는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철가루를 뿌리면 이렇게 자기력선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태양의 입자, 뭐 수소 이온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가 있어요. 빨간에.
여기다 던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자, 원리대로라면 이 수소이온 여기를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방에도 여러분 있는 공간에도 지금 공기입자들이 가득한데 이 공기입자 하나를 확 우리가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 공기입자는 사실 아무데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 머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러죠. 자, 마찬가지로 이온 입자를 두면 얘도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온 입자는 전하를 띤 이온이나 전자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를 따라서 빙글빙글 도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어떻게 가둘 것이냐. 이 태양의 입자들을 자기장을 사용해서 가둔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력선에 뭔가 태양의 입자들, 이온과 전자가 반응한다. 이걸 이용해서 가두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실린더 형태의 용기에 우리가 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자들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방에는 기체 분자들 같이 얘네가 랜덤 모션을 하고 있죠. 아무데나 막 가서 벽을 꽝꽝꽝 때리고 있겠죠. 에너지도 굉장히 높은데 벽을 때리면 벽이 손상을 입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자기장을 이쪽 방향을 쫙 걸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보시면 빙글빙글빙글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얘네가 벽을 가서 무조건 언젠가 때리게 되는데 이런 게 벽의 손상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안에 가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플라즈마 기초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요. 그 다음에 반경이 작습니다. 작용에 따라서 이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돌고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 반경도 전자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플라즈마 기초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번에 플라즈마 기초를 리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장을 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자들이 빙글빙글 돌게 되면서 거기서 가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장치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자기장을 사용해서 입자들을 가두자. 근데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죠. 자, 초기에는 뭐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양쪽 끝이 비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뚫려있다. 결국 얘네가 양쪽으로 새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초기에는 이렇게 밖으로 새기보다는 새기 전에 여기서 충분한 핵력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소폭탄의 원리에 대해서도 핵력 기초 수업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이게 폭탄이 꽝 터지면서 분해되기 전에 핵력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소폭탄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핵력 반응이 일어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밖으로 나가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양쪽 끝으로 새버린다. 이게 문제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탕같이 양쪽 끝에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얘네가 움직이다가 아유 너무 세니까 돌아오자 라고 해서 이 안에 가둬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자기 미러 장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국가핵력연구소에서 탄빛 장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장 양쪽 끝에서 강하게 만들어줘서 가두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양쪽 끝에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자. 사탕 끝을 이렇게 말아서 사탕이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자, 이런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겠죠. 도너츠. 예, 우리 도넛을 먹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실린더 형태로 양쪽 끝이 비어 있었는데 비어있는 양쪽 끝을 서로 연결시켜 버리자. 이렇게. 그러면 밖으로 새지 않고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도넛 내부를 통과하고 있으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장 입자들이 가둬질 수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토러스 형태. 토러스 형태 내에 태양을 만들어주고 입자들을 가두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내부는 비어있어야겠죠? 비어있고 이 안에서 입자들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다 연결돼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만드는 구조. 이런 토러스 형태의 자기장 구조. 이거를 Closed Magnetic Confinement Syste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같이 열려있는 구조는 Open Magnetic Confinement Concep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런 개념의 대표적인 게 바로 토카막이라는 장치입니다. 토카막. 이 토카막 장치의 최종 모습인데요. 핵력 기초 시간에는 이제 이 토카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자, 이 토카막이라는 개념은 1952년에 이고르 탐, 러시아의 과학자인 이고르 탐, 그리고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이제 이 장치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고르 탐인데요. 이고르 탐 같은 경우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원자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 예쁘게 파란색으로 빛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이 파에 나오는 이제 광선의 페이지 벨로시티를 보면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재밌죠?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자, 이걸 체렌코프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는 분 이제 영화배우 브루스 윌리스 닮았죠? 예, 이분이 네, 닮았어요. 이분이 사하로프 이제 할아버지신데 이분도 굉장히 존경받는 러시아의 물리학자신데 이제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외치셨던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사하로프 그 다음에 이고르 탐 이 두 분이 1952년에 이제 이 방법을 토카막이라는 이제 방식을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었어요. 뭐 토로이달라야, 뭐 카메라, 마그니나야, 뭐 카슈카. 여러분 다 이제 러시아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뜻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토로이달 챔버 매그네틱 코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앞자만 땄어요. TO KA MAK. 그래서 토카막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과 같이. 자, 이게 이제 토카막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에 이제 개념이 고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또 우표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제 아시모비치. 아시모비치가 이제 이걸 실제로 장치를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시고 실제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제 장치를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1900보시면 87년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5가지 발명품을 우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토카막을 뽑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5가지 장치 중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은 이제 스푸트니크 1호 이제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성게같이 생긴 거 스푸트니크 1호도 이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하여간 우표로 만들어서 그렇게 토카막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토카막인 개념이고 이 토카막의 기본 원리와 더 자세한 사항은 또 이제 핵력 기초 수업 시간에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 내부에서 플라즈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의 수속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불안정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웨이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핵력 기초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영화를 또 다시 한번 보시죠. 아이언맨 영화인데요. 이 아이언맨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있고요. 이 장치가 바로 토카막 장치입니다. 안에 보시면 뭔가 밝게 빛나고 있죠? 이게 이제 토카막 장치고 이게 사실은 코일이 됩니다.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코일. 영화에서는 이제 아크 제너레이터라고 소개가 되죠. 그래서 핵융합이 이제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항상 이게 폭발을 해요, 폭발을. 아이언맨에서도 마찬가지로 꽝 하고 폭발을 하죠. 그리고 뭐 항상 이런 폭발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론 궁금해합니다. 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핵융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하지 않나요? 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핵융합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레이디언트가 올라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플라즈마가. 그래서 이게 폭발하기 전에 플라즈마 스스로 아이고 너무 불안해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 하면서 이게 붕괴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불안정성 생겨서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현상. 또는 밀도가 너무 올라가도 마찬가지.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지 않아요? 근데 밀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도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서 붕괴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염려도요. 여기 혹시 구멍을 뚫려버리면 뭐 플라즈마가 나와서 이게 다 폭발하지 않나요? 이런 염려들도 하시는데요. 자, 이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멍이 뚫리면 기체가 내부로 흡입이 되고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기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플라즈마가 뭘 하게 되냐면 핵융합 반응은 안 하고 새롭게 유입된 기체들을 이온화시키고 전자되는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레디에이션이 많이 방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플라즈마 온도가 식으면서 플라즈마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핵융합로가 폭발할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아까 이제 아이언맨에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토카마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라는 장치입니다. Z라는 장치인데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토카막 장치입니다. Joint European Torus라는 장치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R0는 뭐냐면 이 토로스 도너츠의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 길이가 3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너츠 절반을 크로스 섹션을 봤을 때 여기서의 반경, 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0.9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운전을 하고 있고요. 1983년부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에 사람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내부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후에 계속 수업을 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뭐 그을린 작업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런 안테나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철길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철길 같은 것도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다 배우시게 될 거고, 여기 재료는 또 뭘로 쓸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여기 뭔가 튀어나와 있는 요건 또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리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또 다이버트라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플라즈마를 켠 모습을 한번 실제로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해서 소멸될 때까지 전체를 한번 대략 한 10초 정도 보시겠습니다. 자, 플라즈마 켜졌죠? 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위치도 바뀌기도 하고 밝아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이쪽은 또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온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고, 뿅 하고 사라집니다. 대략 10초 정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플라즈마 처음에 번쩍하고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서 밝게 빛이 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뭔가 상태 같은 것도 보이는 거고, 조금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 보시고, 조금씩 빛이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금 물리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궁금한 것도 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행동학교 수업 시간에 조금씩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후에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런 답들을 찾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에 대해서 당장 궁금한 것도 있죠. 어떻게 찍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중심부로 1억도까지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찍었습니까? 카메라가 멀쩡한가요? 이런 질문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도대체 밝게 빛나는 데는 여기 왜 이렇게 밝게 빛나나요? 여기랑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밝게 빛나죠? 이 위에는 또 밝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지금 온도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가 더 높은 거지? 그리고 왜 이런 데는 움직이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토카막을 운전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플라즈마 전류입니다. 시간이고요. 0초부터 30초까지네요. 그 다음에 NBI 파워,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텐데,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Neutral Beam Injection, 중성 입자 빔이란 뜻인데요. 자, 이거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치에서 이제 플라즈마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69,905번째 샷이네요. 샷 또는 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 숫자가 이 정도 됐다는 거고요. 자기장은 3.1 테슬라 정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시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플라즈마가 보시면 여기 플라즈마 전류가 켜지면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플라즈마 점점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올라가요. 플라즈마 전류가 램프가 올라가는 시간. 자, 그러면서 뭔가 이런 모양이 생겼네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열에 들어가니까 엄청 밝아지고 번쩍번쩍 거리는 것도 생겨요. 번쩍거리기 때문에 TV가 날 수 있고, 가열을 끄니까 다시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플라즈마 전류를 점점 내립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사라지죠. 플라즈마 처음 시작하는 구간, 전류가 상승하는 구간, 그 다음에 높은 파워를
주입하는 시간, 그리고 플라즈마가 꺼지는 시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토카막의 오퍼레이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플라즈마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되고 점점 올라가면 점점 플라즈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열을 하게 되죠. 플라즈마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열이 시작되면 플라즈마가 밝아지기 시작하죠. 어떤 쪽으로 돌아가면 반짝반짝반짝 볼 수가 있어요. 플라즈마 불안정성 때문에 반짝반짝. 그 다음에 가열을 끄고 플라즈마 적용을 해주고. 자, 이게 이제 토카막의 일반적인 운전하는 모습, 운전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좀 날카로운 분들은 또 잘 아셨겠지만 보시면 이런 마치 이 철길을 보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보시면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 아래쪽만 빛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치 전철과 비슷합니다. 서울에 이제 2호선 지하철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데 순환선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울대 입구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타시면 1시간 넘게 타시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이 토카막 플라즈마랑 비슷한데요. 토카막 플라즈마도 도넛 내부를 빙글빙글 돌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벽을 닫고 있질 않아요. 다만 닫고 있는 데가 이 철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열차 비슷합니다. 벽을 닫고 있지 않고 여기만 닫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이버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는 닫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 기본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물론 이것도 이제 1시간 동안의 수업을 진행하겠지만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끓이려고 여러분이 했는데 뭐 라면 물을 끓여놓고 뭐 다른 걸 좀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차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냄새를 맡으셨을 경우. 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물이 다 증발을 하고 뭔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자,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이냐? 면 이제 냄비에 있었던 물질들이 가열을 하게 되면 그 바닥에 있는 물질들이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치 그래서 이제 우리 코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카막 내에서 플라즈마를 켜게 되면 비록 플라즈마가 직접 벽에 닿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열 에너지가 전달은 됩니다.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이 내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토카막 내부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그만 뭐 분자, 이 원자 얘네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얻게 되면 얘네들이 붙어 있다가 나오게 되겠죠. 에너지가 높아서. 그럼 플라즈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플라즈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자기력선, 외부의 자기력선 따라서 빙글 돈다가 여기 철길을 닿아서 철길에 있는 밑에 있는 진공펌프를 따라서 흡입시켜버리면 이 더러운 불순물들이 플라즈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이 바로 다이버트하는 방식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철길 형태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한 우리가 후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카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핵융합 발전소는 어떻게 됩니까?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기를 생산한가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가 이제 뭐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핵융합 연료가 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 내부에서 바로 태양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뉴트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헬륨 입자는 만들어지게 되면 알파 파티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의 자기력선에 의해서 가둬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성자는 얘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이 자기장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밖으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14메가 일렉트론 볼트 굉장히 높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뉴트론이 14맵을 가지고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담요를 덮어버리는 거죠. 아예 확 덮어가지고 중성자가 새지 못하게끔 이 블랑켓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냉각제를 담과 같이 흘려보내게 됩니다. 냉각제를 이 블랑켓 내부에 흘러가게 만들어줘요. 그럼 얘네가 흘러가면서 튀어나온 중성자들을 다 흡수하게 되겠죠. 중성자의 에너지, 13회분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중성자가 여기 있는 쿨란트들을 꽝꽝꽝 때리면서 쿨란트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뭐 가장 쉽게 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물이 흘러가면 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고 2차 측에서 그게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그게 바로 핵융합 발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뭐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거나 또는 핵분열을 하거나 그거 대신 그냥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중성자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돼서 콜런트에게 전달돼서 그걸로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후에 또 여러분이 핵융합 기초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핵융합 연료로. 근데 아까 리튬 배터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닷물과 리튬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리튬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자, 사실 이 트리튬이라는 물질은 후에 배우시겠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1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어들면서 방사선을 냅니다. 방사는 물질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우리가 트리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12년이 지나면 절반씩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융합 연료를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이 중성자가 나오는데 흥미롭게도 이 중성자에 리튬이 있다면 이 중성자가 리튬을 만나서 삼중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삼중수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핵융합로는 리튬을 어떤 형태든 이 블랑켓 내부에 둡니다. 고체 형태든 액체 형태든. 그러면 이 리튬이 중성자를 맞아가지고 삼중수를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삼중수를 우리가 걸러서 이 핵융합로에 다시 넣어주게 되면 반응이 지속될 수 있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리튬을 쿨런트로 사용하게 돼요. 액체 리튬, 액체 금속인 리튬을 흘려보내요. 그러면서 온도도 올라가서 여기서 2차 측에서 터빈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튬에서 삼중수를 생산해서 넣기도 하고 일석이조죠. 자, 이렇게 리튬을 사용해서 삼중수소도 생산하고 또는 이제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도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념도였고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게 토카막 장치의 모습이고요. 이게 자석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브리딩 블랑켓. 그래서 브리딩이라는 뜻은 삼중수소를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블랑켓을 둘러쌌어요. 이렇게 보시면 빙 둘러쌌죠. 이 토로스, 이 플라즈마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버닝 플라즈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플라즈마입니다. 이거를 이 블랑켓, 담요가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둘러쌌죠. 이렇게. 그래서 중성자가 나오면 어디로 나가지 않고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 토카막 장치하고 그 다음 가열 장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가열해주는 장치, 뉴트럴 빔 인젝션이라든지 또는 웨이브, 팔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이제 퓨전 리액터 시스템, 핵융합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블랑켓에서 이 중성자가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냉각제를 흘려보내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그래서 그리드에 연결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파워 컨버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서 중성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걸러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소토프 세퍼레이션. 그래서 한번 채로 걸러낸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 다 걸러내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이 핵융합로에 넣어줘서 핵융합 반응이 유지되게 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Heat Transfer and Fuel Cycle System. 그래서 이 열에너지를 변환시키고 또한 마찬가지로 블랑켓에서 이 삼중수소를 걸러내서 다시 제공하는 이 시스템을 Heat Transfer, 열 변환 및 연료 주기 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는 다음과 같이 버닝 플라즈마가 있는데 토카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핵융합 로 계통, 그 다음에 이 열을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연료를 다시 넣어주게 하는 연료 주기 계통, 열 변환 및 연료 주기 계통, 마지막으로 전기로 생산하게 되는 파워 이제 컨버전 계통, 이렇게 우리가 전력 변환 계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계통으로 크게 구성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